7. 라몬이 온다. 우리는 저녁 식사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다. 내가 카누를 물 위에 띄우는 동안 노인은 오두막집으로 올라가서 옥수수 빵 한 바구니를 가져왔다. 우리가 동굴 입구를 지날 때 노인은 모자를 벗고 속으로 중얼거리더니 다시 노를 잡고 그 끝을 바닷물 속으로 조심스레 집어넣었다. 노인은 카누를 물 위에 띄우기 전에 노를 한 쌍 더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 역시 노를 저었는데 두 손이 너무 쓰라려서 노를 꽉 잡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어슴푸레한 달빛이 사방을 비쳤다. 조리와 바람은 올 때와 반대로 우리가 가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한밤중에 우리는 피치링크만 근처를 지날 수 있었다. 수평선 건너편으로 라파지의 불빛이 희미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때 노인이 갑자기 어깨너머를 바라보았다. 그는 산호초 섬을 떠난 이래 줄곧 뒤를 살펴보고 있었다. 노인이 한쪽을 가리키며 조그맣게 말했다. 쥐가오리 신이요. 배 뒤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날개처럼 생긴 지느러미가 괴기한 빛을 내는 게 눈에 잡혔다. 저건 평범한 쥐가오리지 쥐가오리 신이 아니에요. 전에도 이 근방에서 저놈을 봤어요. 지난주에. 저것은 쥐가오리 신이요. 노인이 말을 막더니 노를 들어올려 힘차게 바닷물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카누의 방향이 바뀌었다. 피치링크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 하지만 라파지에 거의 다 왔잖아요. 내가 반대했다. 그러나 노인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소. 너무 멀어요. 아마 라파즈까지 갈 수 없을 거요. 노인이 미친 듯이 노를 저었다. 카누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아갔다. 노인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에게 쥐가오리 신은 살아있는 존재였다. 피치링크가 보일 때쯤 노인은 나에게 훔친 진주를 돌려주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노인이 마음껏 노를 젓도록 가만히 놔둔 채 내 셔츠 안에 들어있는 위대한 천상의 진주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세빌라노가 둥그런 눈으로 진주를 쳐다보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사람 전체가 이 진주를 보고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다. 우리는 피치링크 입구를 지났다.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쥐가오리 신이 아직 보여요? 아니요,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데도 없어요. 내가 대답한 바로 그 순간 번개치는 소리가 카누를 집어삼켰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양쪽에서 물무더기가 공중으로 높다랗게 솟구쳐 오르더니 머리 위에서 철썩 부딪히며 사방으로 물보라를 흩뿌렸다. 나무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카누가 휘청 솟구쳐 오르면서 미친 듯이 흔들렸다. 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엄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쥐가오리 신은 항구에 있는 제일 큰 배보다도 더 커다랗단다. 이빨도 7줄이나 달려있지.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지만 먼 거리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진주 생각을 했다. 한 손을 셔츠 안에 집어넣고 이리저리 미친 듯이 더듬었다. 마침내 그것을 찾아냈다. 나는 바닷물을 헤치고 해변을 향해 헤엄쳐 갔다. 노인은 해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네 발로 기어서 물 바깥으로 나가서는 간신히 두 발을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진주를 꺼내어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바닷속으로 던지시오. 쥐가오리 신이 진주를 기다리고 있어. 쥐가오리 신은 진주를 찾을 때까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지금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 노인이 외쳤다. 바다는 조용했다. 부서진 카누 조각이 여기저기 떠다니며 달빛을 되쏘고 있었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쥐가오리가 있다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우리가 타고 가던 카누를 부순 건 쥐가오리가 분명했다.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버밀리온 해역에는 쥐가오리가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어요. 비록 몸이 흠뻑 젖었지만 말이죠. 지금 바로 출발하면 새벽녘에는 라파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진주를 가지고 그곳으로 가진 않겠어. 아침까지 이곳에서 기다리다가 카누를 찾겠어. 그리고 진주는 젊은이 것이요. 난 그것을 찾지도 않았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오. 노인이 뒤로 주춤 물러났다. 내 손에 흉측한 뱀이라도 들려있다는 표정이었다. 나중에 마음을 바꾸게 되실걸요? 이 진주는 굉장히 비싸게 팔릴 겁니다. 절대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요. 해변에 있는 조개 껍질 안에 진주가 3개가 있어요. 깜빡 잊었어요. 그것은 바닷속으로 던지겠소.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젊은이가 가지고 있는 진주도 바닷속으로 던지는 게 좋을 거요. 진심으로 경고하건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쥐가오리 신이 진주와 함께 젊은이의 목숨을 빼앗아갈 것이오.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나는 한 손으로 진주를 단단히 움켜쥐고 불빛이 비치는 라파즈를 향해 해변을 따라 걸었다. 약 15km에 이르는 험한 길이었다. 동이 터오기 전에 드디어 라파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나는 우선 사무실로 가서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문을 잠갔다. 진주를 감싼 천을 벗기고 우단천으로 감싼 다음 그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62.3캐럿이었다. 나는 진주를 셔츠 안에 숨긴 채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말레콘을 향해 걸어 올라갔다. 산 너머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길가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 하던 대로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인사했다. 칼라보조 바깥에서 뜨거운 초콜릿을 파는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는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우리 집은 광장 위에 있었다. 밤에는 커다란 철문을 안에서 잠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자 집에서 일하는 원주민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안녕하세요 하면서 부엌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커다란 그릇에 담긴 옥수수죽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다. 마치 지금까지 버밀리온 해역에서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진주가 내 셔츠 안에 숨겨져 있지 않기라도 하다는 듯이. 내 방으로 갔다. 진주를 베개 밑에 집어넣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진주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나 세빌라노가 깜짝 놀라는 표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아침이 될 때까지 가만히 누워 있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진주를 셔츠 안에 집어넣고는 밖으로 나와 언덕을 달려 내려갔다. 카나부조를 지나칠 때
초콜릿 음료를 파는 아주머니가 손으로 나를 불렀다. 그녀는 가끔 알이 작은 진주를 우리에게 팔곤 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막히게 알아차리는 기다란 코를 갖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바삐 오가는 이유가 뭐야? 아주머니가 물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라서요. 내가 대답하자 아주머니가 좀 더 가까이 오라는 신용을 했다. 칸투라는 진주잡이꾼을 알고 있지? 피치링크에 사는 사람 말이야. 내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 미친놈이 금방 지나가면서 말하기를 글쎄 아주 위대한 진주가 발견되었다지 뭐야? 젊은이도 그 소식 들었수? 매주마다 훌륭한 진주가 발견되지만 항상 헛소문으로 끝나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전까지는 그녀를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천상의 진주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그 사실을 널리 알리는 방식과 때를 결정할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누려야 할 영광을 빼앗는다는 것은 아들된 도리로서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한 다음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내가 모퉁이를 돌아 말레콘을 향해 난 내리막길로 막 접어들었을 때 살리자르와 그 아들의 사무실 바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발길을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때 누군가가 소리쳤다. 야, 저기 라몬이 온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발길을 돌리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 집까지 쫓아올 기세였다. 할 수 없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무리지은 사람들 사이를 뚫고 지나갔다.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주, 진주. 그러자 더 많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번 보자, 한번 보자. 나는 깜짝 놀란 얼굴로 되물었다. 무슨 진주? 나는 두 손을 올리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철문을 잠그고 진주를 금고 안에 넣은 다음 책상 앞에 놓여있는 의자에 앉았다. 바로 그때 어떤 꼬마가 창문에 박힌 창살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는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군가가 아이를 무등태운 게 분명했다. 아이는 제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알려주기 시작했다. 내가 장부책을 펴자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장부 안에 뭔가를 적어넣는 광경에 대해서도 소리 높이 외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다. 정오쯤 되자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창살 너머로 살펴보던 아이가 지쳤는지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계속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한 일을 장부에 기록했다. 그런 다음 위대한 진주에 대해서 생각했다. 내가 사무실 밖으로 나가 군중과 또다시 마주치기 전에 어서 선단이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진주잡이 배들은 오후 2시에 항구로 들어왔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 허겁지겁 달려왔다. 배를 몰고 오면서 사무실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발견했을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속이 탔을 게 분명했다. 나는 아버지가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숨을 헐떡이며 재빨리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나 걱정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러는 거지? 아버지가 숨찬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가 다시 쇠창살 사이에 나타났다. 이번엔 개의치 않았다. 금고를 열어 진주를 꺼내서 아버지에게 건네주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주를 받아서 손바닥 위에 굴려보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이것은 진주가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진주예요. 아버지가 나를 노려보았다. 장난치지 마.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진주는 없어. 아버지가 진주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네가 만든 게 분명해. 진주 조각을 여러 개 모아서 악유풀로 붙인 다음 표면을 깨끗하게 깎은 게 분명해. 아주 솜씨가 좋구먼, 라몬. 악유풀로 붙인 게 아니에요. 진짜 진주예요. 제가 발견했어요. 창살 사이로 엿보던 아이가 군중을 향해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반복했다. 거리에서 함성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진주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또다시 햇빛에 대고 천천히 돌리며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철문을 열고 군중을 향해 진주를 높이 쳐들었다. 그러자 진주는 번쩍번쩍 햇빛을 사방으로 반사하며 그 자태를 마음껏 뽐냈다.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해변에 스르나는 파도 소리를 제외하곤 그 어떤 소리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윽고 아버지가 다시 철문을 닫고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천상의 진주다. 아버지는 이 말을 3번 되풀이한 다음 의자에 앉아서 손바닥을 가득 채우는 위대한 흑진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8. 축제의 마을. 그날 저녁 아버지와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은 온통 축제 행렬을 떠올리게 했다. 블라스 살라자르의 아들 라몬이 발견한 엄청난 진주에 대한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소문은 불꽃으로 글씨를 써서 공중에 쏘아올린 것처럼 재빨리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언덕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할 일 없는 게으름뱅이들, 어부와 진주잡이꾼, 상점을 운영하는 장사꾼,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 심지어 갈라도 신부님도 행진 대열에 참가했다. 하지만 세빌라노는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를 따르는 행진 대열은 말레콘을 쭉 가로질러 광장 언덕까지 이어졌다. 횃불을 든 사람도 더러 있었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며 위대한 흑진주를 찬양했다. 라파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진주를 캐서 판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바다에서 발견된 위대한 보물과 행운을 함께 즐거워했다. 군중들은 우리 뒤를 따라 우리 집 대문 앞까지 행진했다. 우리가 집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은 광장 여기저기에 모여서 함께 즐거워했다. 진주에 대한 소식은 이제 마을 밖으로까지 퍼져나갔다. 마을 전체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젖어든 날은 많지 않았다. 우리 집 안에는 조그만 작업실이 있었다. 아버지가 진주 표면에 자리 잡은 흠을 지워서 더 훌륭한 진주로 만드는 곳이었다. 아버지는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다. 원주민 하인들조차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다. 아버지는 먼저 진주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 균형을 잡으면서 눈금을 읽어보았다. 네가 말한 대로 무게가 62.3캐럿이군. 게다가 거의 동그란 형태를 이루고 있어. 하지만 완벽하다고 판단한 건 옳지 않아. 아버지가 진주를 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자, 보라고. 여기 아주 조그만 흠집이 몇 개 있잖아. 표면 바로 아래층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군.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 나 역시 아주 조그만 흠집이 몇 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아주 조그맣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진주를 깎아내면 안 돼요. 만일 흠집이 아주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 흠집이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다면 이것은 위대한 진주가 아니야. 너는 어떤 진주를 원하냐? 천상의 진주냐 아니면 그저 좋은 정도에 불과한 진주냐? 천상의 진주요. 나는 아버지가 진주 표면을 깎아내지 않기를 바랐다.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훌륭한 진주가 파괴되는 장면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만일 흠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이 진주를 잃게 돼요. 흠이 아주 작으니 그냥 팔아도 사는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니다. 흠집을 제일 먼저 발견할 거다. 무게도 60캐럿 이상 나가고 아주 둥글고 광택과 색깔도 훌륭하지만 이 진주를 사려는 사람은 흠집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 먼저 심지를 잔뜩 올리고 램프를 하나 더 가져오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작업하는 동안 칼을 쥔 내 손을 잘 인도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거라. 나는 아버지가 시킨 대로 심지를 잔뜩 올리고는 램프를 하나 더 가져와서 불을 붙였다. 심장이 계속 쿵쿵대는 걸 억누를 수 없었다. 광장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창문 밖으로 여기저기에서 빛나는 횃불을 볼 수 있었다. 어쩌면 1, 2분 후에 이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일었다. 나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왠지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질 않았다. 노인이 말하는 소리가 계속 귀청을 때렸다. 나중에 쥐가 어르신이 그것을 다시 가져갈 것이오. 언젠가 꼭 그렇게 될 것이오. 나는 진주와 그 옆에 놓여있는 칼을 쳐다보았다. 혹시 노인이 말한 그대로 되는 건 아닐까? 저 칼이 진주를 엉망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 아버지가 칼을 집어들었다. 날 끝이 약간 휜 아주 날카로운 칼이었다. 아버지는 진주를 한 손으로 단단히 움켜쥔 채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러고는 다음 숨을 멈추고는 칼끝을 진주에 댔다. 칼이 진주 표면을 긁는 소리가 약하게 흘러나왔다. 그러자 표면에서 아주 얇은, 종이보다 더 얇은 게 아주 천천히 벗겨져 나왔다. 그 길이가 점점 길어지더니 마침내 작업대 위로 가볍게 떨어졌다. 그 짧은 시간이 1시간 이상 길게 느껴졌다. 밖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가 더 커졌다. 작업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아버지가 다시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는 칼을 내려놓고 진주를 불빛에 대고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흠집이 사라졌다는 징조를 발견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 표정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너무 두려워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어때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꽉 잠긴 목소리가 너무 조그맣게 흘러나와서 말하는 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면서 다시 칼을 집어들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잘 지켜보아라. 나중에 네가 직접 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나는 작업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아버지 옆에서 지켜보았다. 마음속으로 위대한 흑진주가 태어나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 칼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면서 끝없는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둥그렇게 말려진 껍질이 벗겨져 나와 작업대 위로 떨어지며 불빛을 희미하게 반사했다. 아버지가 진주를 들고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계속 이리저리 돌리며 여러 각도에서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진주를 받쳐들고는 머리 위로 높이 지켜들었다. 전 세계에 그 진주를 자랑하고 싶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두 손을 내리고 나에게 진주를 건넸다. 이제 흠집을 완전히 벗겨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진주는 천상의 진주다. 진주의 황제. 우주 전체를 밝히는 진주다. 9. 진주 상인들. 라파즈에는 진주 상인이 살라자르와 그 아들 외에 4명이 더 있었다. 물론 칼라보조에서 만난 여인처럼 길거리에서 작은 진주를 파는 사람은 아주 많았다. 하지만 우리를 빼면 버밀리온 해역에서 캐내는 우수한 진주를 사고 파는 큰 상인은 4명밖에 없었다. 아버지가 진주를 깨끗하게 다듬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 4사람이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에 아버지는 그 위대한 진주를 멕시코시에 가져가서 팔 작정이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오래전의 기억을 되살리고는 마음을 바꾸었다. 예전에 아주 귀한 진주를 갖고 멕시코시에 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교활해서 발품만 팔았을 뿐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었다. 우리는 천상의 진주를 라파즈에 있는 상인에게 팔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그 진주를 살 만한 돈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두세 상인이 가진 돈을 모두 합쳐도 불가능했다. 상인 4명이 힘을 합쳐야만 필요한 액수를 모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저울과 진주의 지름을 재는 캘리퍼스, 그리고 돈이 가득 담긴 악어 가방을 두 손에 나눠 들고 오후에 일찍언이 찾아왔다. 진주를 발견한 데 대한 마을의 흥분은 2, 3일 뒤에 가라앉았다. 그러다가 진주 상인들이 살라자르 집안에 찾아가서 위대한 흑진주를 살 거라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와 대문 바깥에서 장사진을 치며 기다렸다. 어머니와 누이 둘은 며칠 전에 로르토에서 부랴부랴 돌아왔다. 그곳에서 위대한 진주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정원의 분수가 시원하게 물을 내뿜었다. 거실의 가구는 번쩍번쩍 빛을 내고 곳곳에 장식된 꽃들은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4사람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캘리퍼스와 저울을 거실의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갈색 악어 가방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아놓은 채 입을 다물고 가만히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가방이 아주 작군요. 신사 여러분, 천상의 진주를 살 만한 돈이 그 안에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려. 아버지의 말에 4사람 모두 언짢은 얼굴이 되었다. 그들 가운데 아트로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다. 통통한 맥주통같이 아담한 덩치에 손이 아주 조그맣고 하얀 사람이었다. 진주가 포도할 만하다고 들었어.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많은 돈을 가져온 셈이 되겠지요. 당신도 잘 알다시피 커다란 놈은 대부분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러자 마틴만큼 뚱뚱한 데다 대머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미구엘 팔로마레스라는 사람이 맞장구 쳤다. 게다가 그런 건 생명력이 짧지요. 순식간에 생명을 잃거나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광택을 잃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버지가 그 말을 받았다. 그거야 조그만 놈들도 마찬가지지요. 팔로마레스 씨가 지난달에 우리에게 판 분홍색 진주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팔로마레스가 어깨를 으쓱했다.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천상의 진주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그 가격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가격은 2만 페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됩니다. 4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엷은 미소를 교환했다. 자신들이 지불할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를 마치고 마음을 결정한 다음이니
웃기는 소리 그만하라는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서 하얀 우단으로 감싼 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러고는 그것을 네 사람이 앉아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신사 여러분, 천상의 진주입니다. 아버지가 과장된 몸짓으로 우단을 벗기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위대한 진주가 불빛을 받아 검은 불길을 내뿜는 보름달처럼 부드러운 빛을 사방에 내뿜었다. 네 사람 모두 말문이 막힌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이윽고 마틴이 입을 열었다. 내가 우려했던 대로 진주라기보다는 오히려 포도알에 더 가까운 모습이군요. 그러자 팔로마레스가 맞장구 쳤다. 정말 훌륭한 진주예요. 하지만 이런 건 생명력이 짧기 때문에 팔기가 힘들지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던 한 사람이 목청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라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다른 상인들이 그렇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0,000페소 내겠소. 마틴이 제안했다. 팔로마레스가 조그맣고 하얀 손으로 진주를 집어들고는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참 살펴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여기 흠집이 있는 것 같아요. 10,000페소도 너무 비싼 가격이요. 아버지가 반박했다. 흠집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격은 여전히 20,000페소입니다. 신사 여러분. 위대한 진주가 나머지 사람들의 손으로 차례대로 돌려졌다. 그들 모두 한 번씩 더 손 위에 올려놓고는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마침내 마틴이 캘리퍼스로 크기를 잰 다음에 진주를 저울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잰 크기와 무게 역시 내가 잰 것과 거의 동일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11,000페소. 9,000페소를 더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진주를 난생 처음 보았을 것이요. 게다가 이후에도 다시는 구경할 수 없을 거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12,000페소. 팔로마레스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나갔다. 상인들이 제시한 가격은 한 번 제안할 때마다 250페소씩 올라갔다. 그래서 결국에는 15,000페소가 되었다. 거실 안의 공기도 그만큼 뜨거워졌다. 어머니가 차가운 주스와 과일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는 어머니가 그 가격대로 팔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복도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는 신호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로르토에서 구경한 하얀 말리필이 끄는 아름다운 빨간색 마차를 꿈꾸고 있었다. 아버지가 가격을 낮추지 않아 그 꿈이 깨어지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15,000페소가 마지막 제안입니다. 마틴이 한 손으로 입을 문지르며 말했다. 이 위대한 진주를 멕시코시로 가져가서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상인을 만나면 이렇게 지겹게 흥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요. 단숨에 그보다 2배는 더 나가는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요. 여러분이 15,000페소밖에 지불할 수 없다면 나는 차라리 그 편을 택하겠소. 아버지가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팔로마레스가 진주를 집어들더니 다시 내려놓았다. 그의 조그만 머리는 몇 겹으로 접힌 두터운 목덜미 속 깊숙이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몸통 속에 머리를 숨기고 있던 거북이가 밖으로 머리를 내밀듯 갑자기 머리를 앞으로 쭉 뽑아내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가 말했다. 전에 진주를 팔려고 멕시코시까지 간 일이 기억나지 않소? 그곳까지 가서 얻은 게 무엇이오? 그때 그곳에 있는 진주 상인들이 라파지에 있는 우리처럼 많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당신은 아무런 소득이 없이 오랜 여행길을 끝내고 꼬랑지를 뒷공무니에 내린 채 돌아오지 않았던가요?
팔로마레스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일어섰다. 15,250페소.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제안이요. 아버지는 팔로마레스가 멕시코시까지 갔다가 낭패한 일에 대해 언급하자 아주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로서는 원한에 사무친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팔로마레스는 아버지가 라파즈로 돌아오는 모습을 꼬랑지를 뒷공무니에 내린 모습으로 표현하며 약을 올리지 않는가? 아버지는 우뚝 걸음을 멈추고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지시했다. 성당에 가서 갈라도 신부님을 모시고 오너라. 아주 급한 일이니 당장 건너오시라고 말이야. 빨리 가거라. 나는 신부님을 모셔오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말없이 지켜보고 있는 군중을 해치고 광장을 가로지르며 달렸다. 신부님은 낮잠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간신히 신부님을 깨워서 집으로 모시고 왔다. 우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마틴과 아버지가 주고받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500페소를 더 내겠소. 2만 페소 이하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닫았다. 4명의 진주 상인은 머리를 한데 모으고 무언가 협의하다가 우리를 쳐다보았다. 진주는 팔로마레스가 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팔로마레스에게 다가가서 진주를 빼앗아 들더니 몸을 돌려 신부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여기 천상의 진주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과 나는 이것을 신부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바다를 돌보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마돈나에게 바치십시오. 복도에서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다. 비명을 지른 사람은 어머니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누이 가운데 한 명일 수도 있었다. 그들 역시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테니까. 이윽고 4사람이 말없이 가방과 저울과 캘리퍼스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모자를 쓴 다음 거실 밖으로 나갔다. 갈라도 신부님은 겉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몸을 덜덜 떨면서 진주를 건네받았다. 나로서는 아버지가 그것을 마돈나에게 바친 게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나는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4명의 진주 상인을 물리친 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웠다. 이윽고 갈라도 신부님이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억지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꽉 잠겨 있었다. 우리는 이 진주를 축하할 것이요. 아마 라파즈가 생긴 이래 가장 커다란 축제가 열릴 것이요. 어머니는 진주를 신부님에게 준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다. 마돈나에게 진주를 봉헌하는 축제를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좋아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갈라도 신부님이 떠나자마자 거실로 뛰어들어와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흐느껴 울었다. 아름다운 진주가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타일렀다. 아니요, 물거품처럼 사라진 게 아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당 안에 전시될 것이요. 당신도 아무 때나 성당에 가면 볼 수 있을 거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마돈나는 이미 많은 진주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마돈나에게 봉헌하고 싶으면 다른 조그만 진주를 봉헌해도 되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마돈나는 조그만 진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마돈나에게 가장 커다란 진주를 드리고 싶었어. 아버지가 계속 타이르자 어머니는 아버지가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서 고개를 쳐들었다. 두 눈에 가득한 눈물을 훔쳐내며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에요. 당신이 위대한 진주를 마돈나에게 봉헌한 진짜 이유는 진주 상인들에게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마돈나에게 주는 편을 택한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살라자르 가문이 기꺼운 마음으로 마돈나에게 바치는 선물이요. 위대한 진주를 버밀리온 해역에서 발견된 가장 위대한 진주를 마돈나에게 바친 거요. 그러니
하늘이 살라자르 가문을 보살필 것이요. 이제부터 영원히.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갈라도 신부님이 축하 미사를 열 때 어머니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미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10. 마돈나의 축복. 갈라도 신부님의 미사는 그로부터 닷새 후에 열렸다. 성당에는 사방에 촛불이 켜졌다. 제단은 꽃들로 장식되고 향을 피운 달콤한 냄새가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마돈나는 하얀 비단으로 만든 천을 두르고 조개 모양의 벽감 안에 서 있었다. 머리에는 국화로 만든 화관이 씌어 있었고 앞으로 내뻗은 한 손에는 위대한 흑진주가 놓여 있었다. 성당은 사람으로 가득 찼다. 미처 성당 안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이 커다란 대문 너머 광장에까지 넘쳐 흘렀다. 라파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은 처음이었다. 사람들은 아주 먼 곳에서 걸어서 혹은 당나귀나 말을 타고 이곳까지 왔다. 버밀리온 해역 주변으로 넓게 퍼진 조그만 섬에 사는 사람들도 카누를 타고 이곳으로 왔다. 심지어 시에라 모레나 협곡지대에 사는 온주민들도 토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참석했다. 갈라도 신부님은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다. 진주가 기적을 일으켰어. 저 원주민들을 성당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거든. 미사가 끝난 다음에 마돈나는 수많은 꽃으로 장식된 마차를 타고 광장을 두 바퀴 돌았다. 사람들은 그 뒤를 따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마지막 행사로 마돈나는 살라자르 선단에게 축복을 내리기 위해 바닷가로 옮겨졌다. 선단에게 축복을 내리자는 것은 아버지의 생각이었다. 그것은 하늘이 위대한 흑진주를 받아들였으며 따라서 살라자르 가문은 앞으로 영원히 번성하게 될 거라는 증거를 어머니에게 보여주기 위한 배려였다. 마돈나가 바닷가에 도착했다. 그 뒤를 따라온 갈라도 신부님이 마돈나 옆에 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변에 섰다. 잔잔한 물 위에는 우리 집의 파란 배 5척이 떠 있었다. 페인트칠을 새로 한 각각의 배에는 밝은 색종이 줄이 여기저기서 펄럭였다. 갈라도 신부님이 두 팔을 높이 쳐들며 입을 열었다. 우린 당신께서 저 배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배들이 무사히 진주잡이를 하고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해 주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 성당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준 살라자르 가문을 축복하소서. 그래서 저들이 성당에 기부한 진주만큼 훌륭한 진주를 또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갈라도 신부님이 선단을 축복한 다음에 마돈나는 다시 거리로 옮겨졌다. 마돈나의 손바닥에는 천상의 진주가 놓여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또 한 번 볼 수 있었다. 행렬은 다시 성당을 향해 움직여 나갔다. 마돈나와 마돈나의 진주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날은 아주 행복한 날이었다. 마돈나에게 바쳐진 진주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돈나는 다시 벽감 안에 모셔졌다.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나에게 진주를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준 데 대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준 데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성당 문을 나설 때 진주를 판 돈이면 12척 이상의 선단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세빌라노가 나를 불렀다. 그는 몸에 꽉 끼는 바지에 주름이 펑퍼짐한 셔츠를 입고 성당 밖에 서 있었다. 친구, 정말 대단한 날이야. 내가 페르시아만에서 진주를 찾아낸 날과 비슷해.
자네가 발견한 진주에 대해 수많은 얘기가 나돌던데 무게가 정확히 얼마나 나가나? 그는 내가 대답하면 자신이 발견한 진주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다고 말할 게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 무게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페르시아만에서 발견한 진주는 그것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가. 사내의 두 손을 가득 채울 만한 크기지. 나는 그 진주를 페르시아 황제에게 팔았다고. 정말 훌륭한 진주군요. 말하면서 나는 내 가슴 속에서 아무런 감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그가 아무리 허풍을 쳐도 내 마음속에서는 전혀 아무런 모욕감도 생겨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버밀리온 해역 밑으로 잠수해서 위대한 흑진주를 찾은 터였다. 따라서 그로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덤덤한 얼굴로 그에게 물었다. 무게가 얼마나 나갔는데요? 잊어버렸어. 세빌라노가 땅바닥을 바라보며 대답하더니 갑자기 말문을 돌렸다. 내 진주에 흠집이 있나? 그것은 내 진주가 아니에요. 세빌라노는 신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그렇게 묻는 것은 자신은 마돈나를 믿지 않는다고 돌려서 말한 것에 불과했다. 그렇겠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 흠집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아주 조그만 흠집도 전혀 없어요. 아주 동그랗던가? 네. 흠집이 조금도 없고 아주 동그랗고 무게가 60캐럿 이상이 나간다면 가격이... 그는 말을 얼버무렸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네가 그것을 피치링크 앞에서 찾아냈다고 하더군. 그런 셈이지요. 그가 좀 더 자세히 말하도록 몰아세웠으나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우린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나는 집을 향해 걸음을 빨리 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내가 대문 가까이 다가가자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걸어나오면서 내 이름을 불렀다. 산호초 섬에 사는 소토 루전 노인이었다. 그래, 미사와 행진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노인은 침묵을 지킬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문을 열었다. 마돈나와 진주를 보았소. 나는 마돈나와 진주가 광장을 가로질러 바닷가를 향해 거리를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소. 그리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었소. 노인이 팔을 뻗어 한 손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젊은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오. 이 세상에는 아직 젊은이가 모르는 게 많소. 그래서 나에게는 진주가 마돈나의 것도 성당의 것도 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젊은이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 엄중하게 경고하건대 진주는 지과오리 신의 소유요. 언젠가 지과오리 신이 그것을 다시 가져갈 것이오. 내가 뭐라고 미처 말을 꺼내기도 전에 노인은 등을 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노인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아버지가 해변으로 이어진 길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루전 노인이 내가 그곳에서 진주를 찾도록 허락할까? 아니,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부탁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 체라브로는 너무 멀어. 게다가 지난번에 그곳까지 가서 진주잡이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어. 다른 곳보다는 좋았지만 노인이 사는 산호초 섬에 가면 또 다른 위대한 진주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어젯밤에 노인이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한 말에 대해 아버지에게 말해주었다. 루전 노인은 무식한 원주민이야.
아버지가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다. 무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곳은 그 노인이 사는 섬이에요. 아버지가 그곳에서 진주를 캐도록 노인이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10일 아버지의 죽음. 선단은 그날 아침에 체라브로를 향해 출발했다. 새로 칠한 푸른색 페인트가 밝게 빛났다. 돛대 위로 길게 늘어진 색종이 줄들이 남쪽으로 부는 가벼운 바람에 이리저리 펄럭였다. 하늘은 아침 바다처럼 새파랗고 아주 아름다웠다. 마돈나가 특별히 그런 날을 만들어준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집으로 가기 위해 느지막이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는 날씨가 아주 무더웠다. 남풍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윽고 산맥지대에서 차가운 코르무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녁엔 그 바람도 사라져서 공기가 너무나 후덥지근해졌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어느새 하늘에 서서히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마당에 있는 야자수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식사를 멈추고 창가로 가서 바깥을 살펴보았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에 날씨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머니는 항상 두려워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도 두려워했고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거나 새벽녘에 안개가 끼지 않아도 두려워했다. 코르무엘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러자 어머니가 반박했다. 코르무엘 바람은 차가워. 지금 야자수 나뭇잎을 흔드는 바람은 아주 무더운 바람이야. 그건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다. 나는 그게 코르무엘 바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버밀리온 해역에서 부는 가장 무서운 바람, 추바스코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살펴보고 올게요. 하지만 코르무엘 바람이 분명해요. 나는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살펴보았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또다시 사라졌다. 어쨌든 야자수 이파리를 부스럭거린 바람은 산에서 불어온 바람이 아닌 게 분명했다. 그 바람은 추바스코가 생겨나는 서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그래서 공기 속에서 바다 냄새가 물씬 풍겨나왔다. 나는 식탁으로 돌아와서 억지로 명랑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늘이 아주 맑아요. 저렇게 많은 별이 뜬 건 처음 봐요. 바닷물도 아주 고요할 거예요. 야자수 이파리가 다시 부스럭거린다.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초콜릿을 마시는 동안 야자수가 부스럭대는 부드러운 소리가 실내에 가득 찼다. 그러더니 야자수에서 쇳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야자수 이파리가 새로 돌변한 것 같았다. 나는 현관문을 닫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실내를 가로지르려 했다. 그런데 현관문을 향해 미처 발을 떼기도 전에 문이 쾅 하며 닫혔다. 촛불이 이리저리 일렁이더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꺼졌다. 나는 촛불을 다시 켜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창살을 댄 창문을 통해 바람이 커다란 한숨소리를 내며 실내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다. 바람이 심해. 어머니가 말했다. 추바스코야. 누이가 조그만 소리로 말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바깥을 살펴보았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하나도 없었다. 야자수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수천 수만의 갈매기떼가 한꺼번에 울부짖는 듯한 바람소리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벌써 알고 있을 거예요. 미리 징후를 파악하고 피치링크나 그 근처에 있는 안전한 항구로 피신했을 게 분명해요. 여기에서
체라브로 사이에는 항구가 아주 많으니까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려고 했다. 좀 도와줘.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바깥으로 나가도 마당 밖으로는 나갈 수 없을 거예요. 두 손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도 그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선단은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이 근방에서 가장 훌륭한 선장이에요. 아버지는 이전에도 추바스코를 수없이 겪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말렸다. 하지만 바람이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서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않고 침묵을 지키며 캄캄한 식탁 주변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원주민 가정부들이 부엌에서 나와 우리 옆에 앉았다.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의 남편 역시 우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한밤중에도 바람은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던 바람도 점점 약해졌다. 새벽녘에는 숨가쁜 소리를 내며 서서히 가라앉았다. 마치 상처 입은 야수가 천천히 죽어가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항구를 향해 내려갔다. 그곳에서 선단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마당에 있는 야자수는 이파리가 모두 떨어져 나가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붕을 덮어놓은 판자들이 떨어져서 마당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광장에도 바람에 날린 물건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잿빛을 띤 새벽 공기는 아주 무더웠다. 우리 가족이 서둘러서 해변으로 나가니 그곳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남편이나 형제, 친구가 우리 배를 타고 나간 사람들이었다. 해변은 뿌리 뽑힌 해초더미와 죽은 생선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심지어 항구에 묶어놓은 배들도 모래사장 위로 올라와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추바스코가 불기 전에 배를 물 바깥으로 끌어내 바위 위에 단단히 묶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폭풍이 너무도 갑자기 불어닥쳐서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곧 갈라도 신부님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하얀 백발이 곤두서고 신부복이 무릎 위쪽으로 뒤집혀져 있었다. 신부님은 배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거라며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려고 애썼다. 마돈나가 배들을 보살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곳에는 항구가 없으니 배들이 이곳까지 도착하려면 오후나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 모두 마돈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세요. 하지만 해변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지나고 황혼녘이 될 즈음 어떤 사람이 도마뱀 혓바닥 뒤편 아주 먼 곳에 있는 배 한 척을 발견했다. 그 배는 점점 가까이 오더니 이윽고 도마뱀 혓바닥을 돌았다. 나는 그 배가 소토 루존이 타고 있는 빨간 카누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노인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해변 위로 카누를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에 바닥에 앉았다. 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우리 배들을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노인은 옥수수 껍질로 만든 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뻐끔거리며 대답했다. 나는 배들을 보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그 배들을 두 번 다시 보지 못할 거. 그건 젊은이도 마찬가지요. 그 말을 듣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당신 말은 쥐가 우리가 선단을 모두 다 침몰시켰단 말이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누르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되돌아왔다. 노인은 어둠이 깔린 뒤에도 담배를 피우며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바닷물에 떠밀려온 나무 조각을 모아서 모닥불을 지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다. 갈라도 신부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와 모래 위에 높이 세웠다. 희망의 상징이었다. 우리 남편은 마돈나에게 위대한 진주를 선물했어요. 그러니 신부님, 마돈나가 우리 남편을 무사히 귀환시켜 주겠지요? 어머니가 신부님에게 물었다. 그야 물론이지요. 아주 훌륭한 선물을 하셨으니 틀림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는 배들이 항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새벽이 올 때까지 모닥불을 환하게 지폈다. 동력이 또다시 환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바다는 아주 고요했다. 도마뱀 혓바닥과 먼 곳에 점점이 박혀있는 섬들이 마치 하늘에 떠있는 것 같이 보였다. 너무 가깝게 보여서 손을 뻗으면 닿을 것만 같았다. 해가 뜬 뒤 방죽 위에 서 있던 어떤 소년이 남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모두들 그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변을 따라 어떤 사람이 혼자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어떤 술 취한 선원이 걸어오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셔츠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얼굴에는 피가 낭자했다. 그는 쓰러져서 한동안 누워있더니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해 계속 걸어왔다.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짚히는 게 있었다. 나는 그 사람을 향해 뛰었다. 그는 세빌라노, 가스파르 루이지였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내 발 아래로 쓰러졌다. 그러더니 상체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의 눈에 그렇게 공포가 가득 담긴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입을 열려다가 다시 꾹 다물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모두 침몰했어. 배들이 모두 다. 그러더니 모래 위에 엎드린 채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